법원에 달려갔습니다. 100년 동안 세계의 쇠빙선 시장을 지배해온 북유럽의 자존심이 한국이라는 이름 석자에 무너진 그날, 헬싱키 조선소는 스웨덴 행정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기각. 5,148억 원짜리 계약서에는 대한민국 HD 현대중공업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얼음의 나라가 얼음 한 번 본 적 없는 나라에 무릎을 꿇은 그날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미국 해안경비대 북극전략기획국에서 22년째 근무하고 있는 부국장입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알래스카 코디액 기지에서 첫 임관을 받았습니다. 영하 30도의 베링해에서 순찰을 돌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의 절반은 얼음 위에서 보냈습니다. 28살 때 처음 쇠빙선에 탑승했습니다. 북극해 배로 해협을 지나는데 두께 80cm짜리 해빙이 선체를 조이면서 갑판 전체가 진동하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철판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쇠빙선은 그때부터 제 직업이 되었고 결국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 업무는 단순합니다. 미국이 북극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 쇠빙선 확보 전략, 북극 항로 안전 관리, 극지 자원 접근권 확보. 이 세 가지가 제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는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과제의 과계의 무게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키면서 쇠빙선 함대를 40척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핵추진 쇠빙선만 7척입니다. 중국은 비북극권 국가임에도 쇠빙 연구선을 연달아 진수시키며 극지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가동 가능한 쇠빙선은 2척이었습니다. 2척, 러시아의 40분의 1입니다. 한국에 대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를 잘 만드는 나라, 그 정도였습니다. LNG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큰 배를 빠르게 정확하게 찍어내는 공장 같은 나라. 우리 해군 군수참모부에서도 가끔 한국 조선소 이름이 올라왔지만 그건 언제나 수소통함이나 보급함 이야기였습니다. 전투함도 아니었습니다. 쇠빙선, 한 번도 같은 문장에 놓인 적이 없었습니다. 쇠빙선은 다릅니다. 일반 상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영하 40도의 바다에서 두께 1m가 넘는 해빙을 연속으로 깨며 전진해야 합니다. 선체 강도, 선형 설계, 추진 시스템, 내빙 코팅, 극저온 배관까지 모든 설계가 극한을 전제로 만들어집니다. 일반 선박의 선체 두께가 15mm라면 쇠빙선은 50mm가 넘습니다. 볼트 하나가 얼어붙으면 선체 전체가 위험해지는 세계. 이 분야는 100년 넘게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독점해왔습니다. 그들에게 쇠빙선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바이킹의 후예가 북극 바다를 지배하는 방식, 국가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워싱턴 본부에서 한 통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이스팩트, 미국, 캐나다, 핀란드 3국이 결성한 쇠빙선 건조 동맹입니다. 향후 10년간 70척에서 90척의 쇠빙선을 새로 건조한다는 전례 없는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 의회는 여기에 90억 달러, 한화로 약 3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극을 러시아와 중국에 내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초당적 합의를 끌어낸 것이었습니다. 제 임무는 헬싱키에서 열리는 아이스팩트 첫 번째 실무회의에 참석해 핀란드 측 건조 역량을 현장에서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출발 이틀 전이었습니다. 로이터 속보 하나가 제 모니터에 떴습니다. 스웨덴 해사청이 자국의 차기 쇠빙 전용선 건조 계약을 한국의 HD 현대중공업에 넘겼다는 기사였습니다. 계약 금액 3억 4,890만 달러, 한화 5,148억 원. 핀란드 헬싱키 조선소와 노르웨이를 최종 심사에서 제치고 따낸 수주였습니다. 저는 기사를 2번 읽었습니다. 가격, 납기, 기술력 전 항목에서 한국이 1위를 받았다는 문장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세 번째 읽었을 때 헬싱키엔 비행기 안에서 마주하게 될 핀란드 대표단의 표정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출장이 제 22년 경력에서 가장 긴 침묵을 목격하게 될 여행이라는 것을. 헬싱키 반타 공항에 내렸을 때 10월의 핀란드는 이미 겨울이었습니다. 오후 3시인데 하늘은 낯빛이었고 활주로 위로 가는 빗줄기가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코트 깃을 세우고 터미널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폐 안쪽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워싱턴과는 다른 종류의 추위였습니다. 뼈가 아니라 피부 먼저 얼어붙는 느낌. 마중 나온 주 핀란드 미국 대사관 무관이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부국장님, 핀란드 측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차 안에서 무관이 건네준 브리핑 자료를 훑었습니다. 스웨덴 해사청의 입찰 결과가 공개된 직후 핀란드 헬싱키 조선소가 선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스웨덴 행정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핀란드 언론은 연일 이 사안을 한면에 올리고 있었고 의회에서도 질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무관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내일 아이스팩트 회의에서 이 건이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핀란드 측 수석 대표가 라우티넨 국장인데 원래 헬싱키 조선소 출신입니다. 창밖으로 헬싱키 항구의 크레인들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핀란드에게 조선소는 공장이 아니라 역사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노트북을 열어 스웨덴 해사청의 입찰 평가 보고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SMA는 지난해 6월 가격, 납기, 기술력 세 항목 모두에서 HD 현대중공업에 최고점을 줬습니다. 특히 기술력 항목에서는 전기 추진 체계 설계와 극지 등급 PC4 쇄빙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PC4 두께 1m에서 1.2m의 해빙을 연속으로 깨며 항진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이 이 등급의 쇄빙선을 설계할 수 있다고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핀란드의 밤은 이미 내려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헬싱키 시내의 핀란드 국방부 별관 3층 회의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벽면 양쪽으로 핀란드 해군의 역대 쇄빙선 사진이 일렬로 걸려 있었습니다. 1890년대 뮤르트라노부터 2016년에 취역한 폴라리스호까지 흑백에서 컬러로, 증기기관에서 디젤 전기 추진으로 130년의 역사가 액자 속에 연대순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사진마다 아래에 건조조선소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전부 핀란드 조선소였습니다. 단 한 척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커피 향이 밀려왔습니다. 긴 테이블에 핀란드 대표단 6명, 캐나다 대표단 3명, 그리고 저를 포함한 미국 측 4명이 앉았습니다. 핀란드 측 수석 대표 라우티넨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60대 초반, 은발을 짧게 깎은 남자, 검은색 울 재킷에 핀란드 국방부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력은 이미 브리핑에서 읽었습니다. 헬싱키 조선소에서 쇄빙선 설계 엔지니어로 25년, 이후 핀란드 국방부 해양장비국장으로 전출, 쇄빙선이 곧 인생인 사람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두껍고 거칠었습니다. 사무실보다 조선소에서 더 오래 있던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라우티넨이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본론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웨덴 해사청의 쇄빙선 발주권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스웨덴이 100년 파트너인 우리를 제치고 한국에 계약을 넘겼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쇄빙선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연구용 소형 쇄빙선 한 척을 건조한 경험이 전부입니다. 그런 나라가 발트해의 겨울을 책임질 배를 만들겠다고요? 라우티넨이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다가 마시지 않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측 대표가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라우티넨의 눈을 봤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모욕감이었습니다. 130년 동안 쌓아 올린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사람의 눈, 복도에서 봤던 쇄빙선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단 한 척의 예외도 없이 핀란드 조선소 이름이 새겨져 있던 그 액자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도 라우티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라우티넨의 발언이 끝난 뒤 회의실에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캐나다 측 수석 대표 맥레오드가 가볍게 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돌리려 했습니다. 라우티넨 국장님, 스웨덴 건은 스웨덴의 자체 조달 결정입니다. 아이스팩트 의제와는 분리해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라우티넨이 맥레오드를 바라봤습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이스팩트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그가 테이블 위로 상체를 약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세 나라가 동맹을 맺은 이유가 뭡니까? 러시아는 40척이 넘는 쇄빙선을 굴리고 있고 중국은 설룡 2호까지 진수시켰습니다. 우리가 뭉쳐야 할 때 같은 편인 스웨덴이 동맹국 핀란드가 아니라 아시아의 조선소에 일감을 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핀란드 대표단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흐티넨이 이어갔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국의 조선 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LNG선을 잘 만든다는 건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컨테이너선, 유조선, 이 분야에서 한국은 분명히 강합니다. 라흐티넨이 잠시 멈추더니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습관적으로. 하지만 쇄빙선은 상선이 아닙니다. 영하 40도에서 선체가 어떻게 수축하는지, 해빙이 선체를 조일 때 프레임에 걸리는 하중이 어떻게 분산되는지, 프로펠러가 얼음 파편에 부딪힐 때 축계에 어떤 충격이 전달되는지. 이건 교과서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 동안 얼음 위에서 배를 부딪혀가며 체득한 것입니다. 그가 안경을 다시 쓰며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그 100년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는 척하며 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라흐티넨의 논리는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이었고 기술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쇄빙선 설계는 실제로 극한 환경에서의 경험치가 핵심입니다. 시뮬레이션과 모델링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 역시 알래스카 베링해에서 22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얼음이 선체를 누르는 소리, 그 압력이 가판까지 전해지는 진동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데이터 시트에는 적히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라흐티넨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세계 쇄빙선 건조 실적이 국가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핀란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쇄빙선의 60% 이상이 핀란드 조선소에서 건조되었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하면 단독 세계 1위, 노르웨이가 2위, 캐나다, 스웨덴, 독일이 그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목록에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빈 공간이 있었는데 라흐티넨이 그 빈 공간을 정확히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라온호 한 척 7,500톤급 연구용 쇄빙선. 그것도 기본 설계는 해외 설계사의 기술을 들여온 것입니다. 그 한 척이 한국의 쇄빙선 역사 전부입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스웨덴이 발주한 쇄빙 전용선의 재원이 화면에 떴습니다. 길이 126m, 배수량 15,000톤, PC4 굿지 등급. 이건 아라온호의 2배 크기입니다. 연구선이 아니라 실전 쇄빙 전용선입니다. 겨울 발트해에서 상선단의 항로를 열어야 하는 배입니다. 하루라도 멈추면 스웨덴프 항만 저간 전체가 마비됩니다. 라흐티넨이 화면에서 시선을 돌려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나라가 5천억 원짜리 쇄빙 전용선을 수주했습니다. 여러분이 발주자라면 안심이 되십니까? 캐나다 측 맥레오드가 팔짱을 끼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대답을 회피하는 자세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면으로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쇄빙선 분야에서는 신참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었으니까요. 라흐티넨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건 것은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발트해의 안전 때문입니다. 겨울 발트해에서 쇄빙선이 멈추면 수백 척의 상선이 얼음에 갇힙니다. 항만이 마비되고 물류가 끊기고 난방유 공급이 중단됩니다. 스웨덴 국민의 겨울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 책임을 얼음을 본 적도 없는 나라에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잔을 집어들고 한 모금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여유 있는 동작이었습니다. 이 방 안에서 자기 말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핀란드 대표단 6명의 얼굴이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 우리 편이었던 세계가 갑자기 규칙을 바꿔버린 것에 대한 불쾌함과 그래도 결국 진실은 자기 편이라는 확신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어둔 숫자들을 다시 봤습니다. 쇄빙선 건조 실적, 핀란드 60% 이상, 한국 0%. 이 숫자만 놓고 보면 라흐티넨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오른쪽 끝에 앉아있던 미국 측 해양공학 분석관 제이슨 박이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MIT 해양공학 박사, 저보다 15살 어린 젊은 분석관이었는데 이날 아침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가 화면에 무언가를 띄우는 것이 눈끝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노트북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이 이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거라는 것을. 회의가 15분간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커피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종이컵에 블랙커피를 받는데 제이슨 박이 다가왔습니다. 부국장님, 오후 세션에서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를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데? 제이슨이 노트북을 반쯤 열어 보였습니다. 화면에 표와 그래프가 빼곡했습니다. 라우티넨 국장의 논리에 빠진 변수가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핀란드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자극적인 발언은 피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아이스팩트는 결성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동맹이었고 첫 실무 회의에서 파트너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은 외교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의 눈에는 감정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습니다. 좋아. 단 팩트만 이야기해. 오후 세션이 시작되자 제이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라우티넨이 약간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전 내내 한마디도 안 하던 젊은 분석관이 갑자기 발언을 요청한 겁니다. 맥레오드가 고개를 끄덕이자 제이슨이 일어섰습니다. 라우티넨 국장님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쇠빙선 건조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이슨의 어조는 차분했습니다. 도발어 나온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화면에 그래프 하나가 떴습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신조선 수주 실적 국가별 순위.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건조 톤수 기준으로 중국이 세계 1위입니다. 점유율 83%, 압도적입니다. 한국은 9%에 불과합니다. 일본이 1%, 나머지 국가를 다 합쳐도 7%입니다. 그가 잠시 멈추며 라우티넨을 바라봤습니다. 핀란드는 이 7%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우티넨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톤수 기준으로는 중국이 세계 조선업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라우티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제이슨이 다음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수주 금액 기준으로 보면 순위가 뒤집힙니다.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화면에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막대가 유독 높았습니다. 같은 바다에서 더 적은 수의 배를 만드는데 한국이 받는 돈이 가장 많습니다. 척당 평균 환톤수를 보면 한국이 4.7만 CGT, 중국이 2.5만 CGT입니다. 한국이 만드는 배 한 척이 중국 배 두 척의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이 만드는 배가 가장 비싸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기술 난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라우티넨이 팔짱을 꼈습니다. 흥미로운 숫자입니다만 그건 LNG선과 컨테이너선 이야기 아닙니까? 쇠빙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수주 금액 자체가 쇠빙 능력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라우티넨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자기 말이 맞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핀란드 대표단 중 한 명이 옆 사람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이슨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쇠빙선의 핵심 기술 난제 3가지를 꼽으신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우티넨이 즉답했습니다. 25년 경력에 자신감이 묻어나는 속도였습니다. 선체 강도, 내빈, 설계, 극좋은 환경에서의 소재 내구성.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세 번째, 극좋은 환경에서의 소재 내구성. 정확히 그겁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LNG선 화물창의 단면도가 나타났습니다. 멤브레인 구조, 단열층, 1차 방벽, 2차 방벽이 정밀하게 도해되어 있었습니다. LNG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온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이슨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초, 5초, 영하 163도입니다. 제이슨이 숫자를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영하 163도, 참고로 북극의 최저 기온이 영하 50도입니다. LNG선의 화물창은 북극보다 113도 더 차가운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라우티넨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만지작거리던 동작이 정지한 겁니다. 제이슨이 이어갔습니다. 영하 163도에서 일반 강제는 유리처럼 깨집니다. 용접부는 수축과 펜창을 반복하며 미세 균열이 발생합니다. 배관 이음새는 극저온 사이클에 노출될 때마다 변형됩니다.
한국은 이 환경에서 강제가 어떻게 수축하고 용접부가 어떻게 변형되고 배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40년 넘게 연구하고 건조해 왔습니다. 그가 다음 숫자를 띄웠습니다. 현재 전 세계 LNG 운반선의 74%가 한국에서 건조됩니다. 70%를 암모니아 추진선은 100%입니다. 메탄올 추진선은 68%입니다. 74%, 100%, 68%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캐나다 측 맥레오드가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제이슨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전에 관망하는 시선이 아니라 매몰허를 하려는 시선이었습니다.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쇠빙선이 영하 40도를 견뎌야 한다면 LNG선은 영하 163도를 견디고 있습니다. 극저온 소재 기술, 특수 용접 기술, 극한 환경 배관 설계, 이 기술들은 쇠빙선 설계에 직접 전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쇠빙선 건조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극저온 기술이 없다는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우티넨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흥미로운 비유입니다만 비유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습니다. 오전의 여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LNG선 화물창의 극저온과 쇠빙선 선체의 극저온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화물창은 정적 환경입니다. 온도만 버티면 됩니다. 외부 충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쇠빙선 선체는 동적 환경입니다. 영하 40도에서 수톤의 얼음이 선체를 찢고 때리고 조입니다. 온도와 충격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정적 극저온을 견딘다고 동적 극저온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테이블을 한번 짚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쇠빙선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강한 반격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핀란드 대표단 사이에서 작은 고개 끄덕임이 퍼졌습니다. 제이슨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라우티넨이 맞다. 정적 환경과 동적 환경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건 LNG선 숫자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정적 환경과 동적 환경은 다릅니다. 그 점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라우티넨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팔짱을 풀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이슨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한국이 동적 극한 환경에서 선체를 설계하고 시험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우티넨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제이슨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아라오노의 운항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취항 연도, 총 항해 거리, 남극 투입 횟수, 북극 투입 횟수가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라온호, 기본 설계에 해외 기술이 활용된 것은 맞습니다. 라우티넨 국장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라우티넨이 턱을 약간 들었습니다. 자기 논점이 인정받았다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취항 이후 15년간 남극과 북극을 오가며 축적한 운항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이슨이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선체에 가해진 하중이었습니다. 불규칙한 스파이크가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두께 1m 해빙을 세 노트로 연속 쇠빙한 실적, 빙하비 선체에 가하는 동적 하중 데이터, 극저온에서 프로펠러 축계에 전달되는 충격 패턴, 얼음 파편이 러더에 충돌할 때의 진동 주파수. 제이슨이 그래프에 스파이크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피크 하나하나가 실제 빙하와 선체가 부딪힌 순간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 15년치 실측 데이터를 전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이슨이 라우티넨을 바라봤습니다. 실전 데이터십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적 환경의 데이터입니다. 라우티넨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1초, 2초, 그가 말했습니다. 아라오노 한 척의 데이터로 15,000톤급 쇠빙 전용선을 설계한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7,500톤급 연구선의 데이터를 2배 크기의 실전 쇠빙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 척의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케일링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라온호만이 한국이 얼음과 싸운 유일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제이슨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LNG 운반선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선체가 주황빛으로 칠해진 특이한 배였습니다. 이 배를 아십니까? 라우티넨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는 배였던 겁니다.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아크7 쇠빙 LNG 운반선입니다.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를 위해 건조된 배입니다. 이 배는 겨울 북극해를 쇠빙선 없이 단독으로 항해합니다. 두께 2.1m의 해빙을 깨며 항진할 수 있습니다. 그가 숫자를 강조했습니다. 2.1m. 스웨덴이 요구한 PC4 등급의 기준이 1m에서 1.2m입니다. 아크7은 그 2배를 깹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라우티넨의 턱이 미세하게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이슨이 이어갔습니다. 이 아크7 쇠빙 LNG선을 건조한 조선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현재의 하나오션입니다. 한국조선소입니다. 15척을 건조했습니다. 15척. 이 배들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겨울 북극 항로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영하 50도, 두께 2m가 넘는 해빙을 깨며 LNG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제이슨이 화면에 항로 지도를 띄웠습니다. 야말 반도에서 유럽과 아시아로 뻗어나가는 북극 항로가 파란 선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얼음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만든 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북극에서 얼음을 깨고 있습니다. 라우티넨이 물잔을 집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마셨습니다. 길게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놓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핀란드 대표단 사이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젊은 기술 참모가 노트북에 무언가를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아라운호 한 척이 아닙니다. 아크7 쇠빙 LNG선 15척, 합치면 16척의 극지 선박 건조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배들이 축적한 8년간의 북극 실전 운항 데이터, 한국의 쇠빙 경험이 0이라는 전제 위에서 오늘 오전에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라우티넨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기까지 3초가 걸렸습니다. 이틀간의 회의에서 그에게 처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크7은 쇠빙 전용선이 아닙니다. 쇠빙 기능이 부과된 화물선입니다.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전용 쇠빙선은 아닙니다. 그런데 2.1m 해빙을 깨는 화물선을 만드는 나라가 1.2m 해빙을 깨는 쇠빙 전용선을 못 만든다고 보시는 겁니까? 라우티넨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이 SMA 평가 보고서 요약표를 다시 띄웠습니다. 스웨덴 해사청의 기술 평가 보고서를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가격, 납기, 기술력, 세 항목 모두에서 HD 현대중공업이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1, 2칸에 모두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스스로 매긴 점수가 아닙니다. 스웨덴 해사청의 독립기술심사위원회가 매긴 점수입니다. 심사위원 중에는 북유럽 극지해양공학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라우티넨이 물잔을 집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테이블 위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기술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과 실제로 쇠빙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오전의 여유는 확실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평가와 실행은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맥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라우티넨 국장님보다 제 상관인 부국장님께 더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이슨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눈으로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이스팩트의 목표는 향후 10년간 70척에서 90척의 쇠빙선을 건조하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90억 달러, 약 13조 원입니다. 제이슨이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 배들을 누가 만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에 윙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국 조선소의 글로벌 상선순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초 5초, 0.2% 미만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0.2%. 맥레오드가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보다 세게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군함도 자국에서 간신히 건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선 건조 능력은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의회가 90억 달러를 승인했지만 그 돈으로 배를 만들 조선소가 미국 안에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워싱턴에서 수십 번 회의를 했지만 이렇게 직설적으로 현실을 들이밀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이슨이 핀란드 측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핀란드는 어떻습니까? 핀란드 조선소의 연간 쇠빙선 건조 능력은 몇 척입니까? 라우티넨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연간 2척에서 3척의 쇠빙선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간 3척, 최대치로 잡겠습니다. 10년이면 30척입니다. 캐나다 조선소를 더하면 연간 1척에서 2척, 10년간 아이스팩트 3국의 최대 건조 능력을 합산하면 약 50척입니다. 제이슨이 숫자를 화면에 나란히 띄웠습니다. 목표 70배에서 90척, 자체 건조 가능 50척, 이무척에서 40척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조선소가 세계 몇 군데 있습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라우티넨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초, 5초, 8초. 제이슨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조선 3의 연간 건조 능력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단일 조선소의 연간 선박 건조 능력이 핀란드 전체 조선 산업의 건조 능력보다 큽니다. 한국조선 빅3를 합치면 세계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대량으로 고부가 가치 선박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수주 금액 세계 1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라우티넨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테이블을 두드리던 리듬이 사라진 겁니다. 그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핀란드 대표단 중 옆에 앉은 젊은 기술 참모가 라우티넨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라우티넨이 고개를 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제이슨을 봤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숫자들을 이렇게 한 화면에 나란히 놓고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9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들고 동맹을 결성했는데 정작 그 배를 만들 조선소가 우리 편에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 그건 라우티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2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오후 세션이 끝나고 회의는 다음 날로 연기되었습니다. 라흐티넨은 아무 말 없이 자료를 챙겨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핀란드 대표단이 그 뒤를 따랐고 복도에서 핀란드어로 낮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제이슨과 함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로비 한쪽 바에서 맥주를 한 잔씩 시켰습니다. 헬싱키의 밤은 5시부터 시작되었고 창밖은 이미 칠흑이었습니다. 바 안의 사람은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잘했어.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이슨이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저는 글을 봤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쓸 건가? 제이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데이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이슨의 아버지는 거제에서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한화오션입니다. 1980년대 후반 거제도에 들어가서 30년 가까이 배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철판을 붙이고 여름에는 블록 안에서 50도가 넘는 열기와 싸우고 겨울에는 야드 위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일했습니다. 손등에는 용접 불꽃에 대인 흉터가 박혀 있었고 무릎은 수십 년간 철판 위에 엎드려 작업한 탓에 만성 연골 손상이 와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잡으면 손바닥이 사포처럼 거칠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이 용접봉을 잡으면 선이 실크처럼 매끄럽게 나왔다고. 한국이 조선 세계 1위를 하던 시절 그 1위라는 숫자의 밑바닥에 아버지의 손이 있었습니다. 2015년 조선업 대위기가 왔습니다. 유가가 폭락하고 해양 플랜트 수주가 끊기고 조선 빅3가 동시에 수조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거제도와 울산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청업체가 줄줄이 도산했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거제도 인구가 1년 만에 3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25만 명이던 도시가 22만 명이 된 겁니다. 상가의 빈 가게가 늘었고 아파트 가격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조선소 정리해고 소식이 나왔고 거제 시내에는 이사 트럭이 줄을 이었습니다. 30년간 배를 만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이슨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맥주잔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이쪽으로 오지 마라. 배 만드는 일은 끝났다. 넌 미국에서 다른 길을 찾아라. 저는 맥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제이슨이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동료 중에 박 반장이라고 계셨습니다. 30년 경력 배관 기능장이었어요.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는데 새 직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거제도에서 배 만드는 것 말고는 해본 게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분 아들이 당시 조선공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선소에서 짐을 싸는 걸 보고 전과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제이슨이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아들이 전과하지 않았습니다.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고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특수선 설계팀에 있습니다. 이번 스웨덴 쇠빙선 설계를 맡은 팀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에서 맥주잔의 차가운 온도가 느껴졌지만 가슴 안쪽은 뜨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짐을 쌌던 조선소에서 아들이 핀란드를 이기는 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제이슨이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바 안에 재즈 피아노 소리만 낮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 반장님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답니다. 다만 아들 회사 사원증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에 넣어두셨다고요. 제이슨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국장님, 한국 사람들한테 배 만드는 일은 그냥 산업이 아닙니다. 아버지들이 용접봉으로 지킨 것을 아들들이 설계도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2년간 해안경비대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숫자, 그래프, 전략 문서, 예산안, 위협 평가서, 군사 시나리오. 하지만 그 어떤 브리핑도 이 이야기만큼 제 안에 깊이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끝났다고 말한 산업을 아들이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것. 그것도 100년 동안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독점해온 분야에서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의지라고 부르기엔 너무 거대하고 자존심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까 회의실에서 라흐티넨이 얼음을 본 적도 없는 나라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얼음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거제도 야드 위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철판을 붙이던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 추위가 북극의 추위보다 가볍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라흐티넨은 다시 반격할 것입니다. 핀란드의 자존심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한 세대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음 세대가 일어서는 이야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라흐티넨은 전날보다 일찍 와 있었습니다. 양복을 다시 다림질한 듯 주름 하나 없었고 자료가 테이블 위에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준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먼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논의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목소리에 전날의 동요는 없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다시 무장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의 조선 역량이 크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생산 능력도 인정합니다. 라흐티넨이 자료를 한 장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쇠빙선은 단순히 크게, 빠르게, 많이 만드는 배가 아닙니다. 발트해 겨울 항로를 여는 쇠빙선에는 운용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스웨덴 해사청의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시운전을 발트해 현장에서 수행하고 인도 후에도 수십 년간 정비와 부품 공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 비행기로 10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새로운 각도의 반격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지리와 운용을 들고 나온 겁니다. 전날의 데이터 공방에서 밀린 라흐티넨이 전선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제이슨이 대답하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핀란드 측 수행원이 라흐티넨에게 다가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흰색 봉투에 스웨덴 법원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라흐티넨이 봉투를 열고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3초, 5초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동자가 같은 줄을 두세 번 반복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스웨덴 행정법원이 헬싱키 조선소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입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스웨덴 해사청의 평가 결과는 적법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5,148억 원짜리 계약은 확정되었습니다. 라흐티넨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종이항의 무경의 무게가 5,148억 원만큼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 핀란드의 회색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5초, 10초, 15초. 이틀간 단 한 번도 침묵한 적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걸려있던 130년의 쇠빙선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뮤르트라노부터 폴라리스호까지 전부 핀란드 조선소 이름이 새겨져 있던 액자들. 라흐티넨이 지키려 했던 것은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 액자들의 다음 사진을 걸 권리였습니다. 그 권리가
법원 판결문 한 장으로 끊어진 겁니다. 캐나다 측 맥레오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틀 동안 관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맥레오드에게 쏠렸습니다. 아이스팩트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70척에서 90척의 쇄빙선을 10년 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이슨 분석관이 제시한 숫자가 맞다면 우리 세 나라만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맥레오드가 라우티넨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눈이었습니다. 한국을 아이스팩트의 건조 파트너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 대표단 사이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라우티넨 옆에 앉아있던 젊은 기술 참모가 고개를 숙인 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날부터 무언가를 확인하던 그 참모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HD 현대중공업의 PC4 설계 스펙을 제가 밤새 검토해봤습니다. 라우티넨이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자기 편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참모가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결함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우티넨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25년 경력의 설계 엔지니어가 자기가 키운 후배의 입에서 나온 말에 흔들린 겁니다. 라우티넨이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가지런히 모으고 펜을 케이스에 넣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쇄빙선을 설계하고 핀란드의 자존심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서류를 정리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지막 발언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료 가방을 들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 배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발트해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 책임은 이 방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핀란드 측 젊은 기술 참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라우티넨이 나간 뒤 혼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부국장님,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국장님은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핀란드의 쇄빙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 이 산업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잠시 멈추고 복도 쪽을 바라봤습니다. 라우티넨이 걸어간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헬싱키 공대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논문 주제가 한국 조선소의 모듈 건조 기법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를 연구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단지 아직 안 해봤다는 뜻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스팩트에 한국이 들어오면 우리도 배울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라우티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트해의 안전을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패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얼음 위 왕 위의 왕좌에 앉아있던 나라가 그 왕좌를 지킬 힘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아버지가 끝났다고 말한 산업을 아들이 다시 일으켜 세운 나라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헬싱키 항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10월의 발트의 바람이 코트를 파고들었지만 걷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틀간의 회의에서 오간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60%, 74%, 0.2%, 90억 달러, 5,148억 원, 2.1m, 그 숫자들 사이사이로 사람들의 얼굴이 끼어들었습니다. 라우티넨의 굳은 턱, 제이슨의 낮아진 목소리, 핀란드 기술 참모의 조심스러운 눈, 항구에는 대형 페리 한 척이 정박해 있었고 크레인 불빛이 검은 수면 위에 길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멀리 수오맨린나 요새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핀란드가 수백 년간 바다를 지켜온 요새였습니다. 방파제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쇠가 차가웠습니다. 2달 뒤면 이 난간도 얼음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방파제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수면 위로 먼 바다의 등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2달 뒤면 이 항구도 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이 얼음을 깨고 항로를 여는 배를 이제 한국이 만듭니다. 지구 반대편의 나라가, 얼음을 본 적도 없다고 비웃음을 샀던 나라가, 10년 전 아버지들이 조선소에서 짐을 싸야 했던 나라가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워싱턴 본부에 보고서 초안을 보냈습니다. 결론은 한 줄이었습니다. 아이스 팩트의 건조 파트너 후보로 대한민국을 공식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2년간 북극 전략을 담당하면서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전날 밤에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용접봉으로 지킨 것을 아들이 설계도로 지키고 있다는 말. 핀란드 기술 참모가 복도에서 한 말도 겹쳐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아직 안 해봤다는 뜻으로 쓴다는 말.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너질 때마다 다음 세대가 일어서는 방식으로 여기까지 온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났고 IMF 위기를 그 위기를 금모으기로 버텼고 조선업 대위기를 견뎌냈습니다. 쉐빙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험이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100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하 163도를 견디는 기술로 영하 40도의 바다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2.1m 해빙을 깨는 배를 이미 15척이나 만들어 북극에 띄워놓았고 100년 종주국의 법정 소송까지 이겨냈습니다. 얼음은 두께로 깨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로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경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377억 1어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전년 대비 3.7배, 세계 4위 무기 수출국. 조선업은 수주 금액 기준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NG선 점유율 74%, 암모니아 추진선 100%, 메탄올 추진선 68%. 포브스는 2026년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대한민국을 6위권에 올려놓았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지위와 방위산업의 약진이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쉐빙선.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100년간 독점해온 마지막 시장에 대한민국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스웨덴 쉐빙 전용선은 2029년 발트해에서 첫 항해를 시작합니다. 길이 126m, 배수량 15,000톤, P10호 극지 등급. 대한민국이 깨는 첫 번째 얼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